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강경파 이성만 의원님 지금 강경파로 이게 딱 드러났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인기를 누르고 있는 이성만 의원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끝나고 오시느라고 좀 네. 늦어졌죠. 원래 4시에 하기로 했는데 3시에 하기로 했는데 4시 하기로 네, 했어요. 오늘 본회의 잘 어때 진행됐습니까? 예, 지금 다 마무리되고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 통과된 법안들은 어떤 이제 가장 법안들? 핵심적인 게 이제 중대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가 생길 때는 이제 그거와 직접적인 관련자가 된 사람만 처벌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영자들 또는 관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이번에 처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좀 그 노동자 측에서는 좀 미약하다, 좀 부족하다. 좀 미약하다고 그러죠. 또 경영 측에서는 야 그러면 누가 사업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런 법안 처음으로 해서 차츰차츰 보완해 가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이제 영국이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원칙을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냈다기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뭉친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도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없는 법이 돼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느 법이나 뭐 양면의 어떤 그런 그렇죠. 칼날이라고 네. 보고 그 법이 칼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법이 득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거 사용자나 노동자 둘 다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의의를 둔 게 법을 이제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마다 이제 부분 고칠 수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 자체를 검토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법을 만들자 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밀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번 기회는 일단 법을 만들어서 만들어놓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자. 보완해 나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꾸 생기니까요. 그때마다 보완하는 걸로. 하여튼 뭐 그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 개혁 입법으로 되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오늘 제목이 윤석열 단죄가 먼저지 사면이 먼저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아니 뭐 저는 온건파한테 자꾸 네. 강성파라고 그러니까 뭐 제목이 딱 강성파에 맞게끔 딱 구성이 그래요. 돼 있는데요. 그죠 좀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예. 이런 아직은 큰 어떤 행보는 안 보이고 있는데 무슨 짓을 저질렀지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청와대하고 네. 또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내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이게 좀 자리가 잘 안 맞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제 국회가 그러니까 입법부가 약간 개입한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권하고 그 우리 기소권하고 분리는 돼 있대 일정 부분 한 6가지 정도는 그래도 검찰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 자체도 이제 완전히 분리하는 문제. 또 한 발 더 나가서는 검찰청을 해체하는 문제. 이런 법안까지 나오다 보니까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다툼을 벌이는 게 우리 검찰한테 과연 유리하느냐. 잘못하면 검찰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이런 불만의 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요. 검찰 내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뭐 전부 검찰이 지금까지 그렇게 누려오던 것들을 다 이를 이기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고 네. 또 입법부는 검찰이 과거에 보기는 물러봤잖아요. 니들 선거 때 조금만 걸려봐라 내가 기소해서 부유시킨다. 아니면 걸리면 망신 주기 조작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입법부가 중심을 잡고 입법부의 권위를 세울 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수 여당이라 하더라도 예. 근소한 다수 여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두세 분 의원이 마음을 변심을 하면 그때는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구조라는 게 양당 간 어디 여야 간의 대결 국면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그 사이에서 혜택을 누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응집된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는 검찰에 대한 그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없었던 초유의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결과가 검찰을 부분적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연 건 사실입니다. 예, 저기 이 의원님이 주말 지나면 네. 이 얘기 좀 윤석열 검찰 측에 전해주세요. 그 전에 우리 국회가 이렇게 180석 단일 대우로요 이런 구성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한테 당했는데 이제 우리 입법부가 예. 얘네들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사상 초유의 이런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좀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결 하나를 뭉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이익을 보는 어떻게 보면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180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거 법원이 결정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좀 제도적인 보완책도 좀 논의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이제 살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예, 지금 판검사 네. 네. 그 입법부 국회에 어떤 이런 어떤 권한들을 지금 우리가 해방되고 한 번도 행사를 못하고 그렇죠. 단 한 명의 저는 판사 탄핵 이 부분도 이번에 꼭 좀 한번 해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검사 판사들 탄핵 한 번도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사나 판사의 잘못을 단죄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국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통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를 누구에게 침해받는 것은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서 그거는 하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나중에 답변할 수 있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도 자기가 행정일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국정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뭐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세계에서 K 방역 제일 잘했다 그러지만 뭐 그 안에서도 자잘한 실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 교도소에 네, 갑자기 네, 감염이 네. 확산됐다든지 또는 요양병원에서 네. 확산됐다든지 이런 잘못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행위나 법관의 행위는 그럼 무조건 정입니까? 어떤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진짜 뭐 거국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뭐 대선을 이제 지나고 나서의 문제지만 대선을 거치고 나서 진짜 개헌도 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상호 누구에게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통제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존재 자체를 아예 좀 부정하고 해체하는 이런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검찰 개혁 특위가 만들어지고 뭐 기소청 설치까지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 발등의 불은 이제 돌아오는 보궐선거 4월 여기에 우리가 검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죠. 뭐 좋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되고 나쁜 후보는 떨어지고 국민들의 어떤 민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언론과 검찰이 조작해서 이런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세력들의 그런 짓을 막는 이런 것도 국회에서 해줘야 된다 보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뭐 특정 사건을 뭐 조작을 해갖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간첩 사건을 만들어서 네. 뭐 유서를 대필하고 네, 뭐 맞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선거전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썼던 건데 우리가 여당이면서 사실은 여당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보 권력,
뭐 그다음에 검찰 권력,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 권력 이런 거를 다 활용해서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진정한 어떤 기본권을 확장시키고 누구에게 통제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개혁의 방해가 된다로 하나씩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정리를 하고 오로지 국민만 이제 바라본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사실 올 1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올 1년의 결과로 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신뢰를 받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선을 성공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헌법도 개정 등을 통해서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뭐 다시 한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성만 의원님을 잘 모르는데 민주당 내 최고의 강경파 윤석열 탄핵을 외친 첫 번째 의원이시고 근데 언론들이 안 쳐줘서 몰라요. 지금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제가 민주당의 어떤 중심에 있는 분한테 들었어요. 윤석열 탄핵 지금 실기했다 기회를. 그렇죠. 그 근데 얘기가 맞습니다. 또 기회가 온다. 네, 자기도 그렇죠, 나도 그렇죠. 국회 앞에 윤석열 탄핵을 붙여놓은 건 꼭 윤석열 탄핵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의 발을 묶는 데 목적이었는데 윤석열이가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또 청와대에 칼을 들이대고 뭔가 편파 조작 수사 기미가 보이면 우리 국민들 여기 우리 시청자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지금도 윤석열 탄핵하라는데 그때는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당장 때려 죽이라고 이렇게 구호가 박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아니,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지금 이제 탄핵 얘기가 이제 김두관 의원님의 친전을 다 보내고 많은 동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초씨님이 얘기만 안 하면 내가 탄핵을 처음으로 얘기한 거지 아는 의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탄핵에 대한 이제 의견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을 시킨 건데 징계위원회에서 예. 2개월 정직을 시킨 걸 가지고 또 탄핵까지 논의한다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역풍이 불까봐 두렵다라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결국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실기한 거 아니냐. 네. 미리 처음에 그 해직이 됐을 때 해임이 됐을 때 그때 그때 같이 바로 진행을 했어야 검토를 되는데.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에 나오는 그런 엄중한 권력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개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징계하기 위해서 써먹는 방식으로 이런 전환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좀 실기를 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대부분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초신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또 뭐 스스로 도취에 빠져갖고 무리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검찰권을 남용하는 명백히 남용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그때 아마 우리 의원들은 그때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이 그 윤석열 그 징계 그 가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그렇게 난 거 오늘 상고심 결정이 난다는데 그거 솔직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 그 상고심에서 그게 그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이 직무정지가 바로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직무 정지의 취소 판결한 거를 다시 상고했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 심리를 하는데 오늘 결정이 나온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직무 정지하는 걸 이제 판결을 했으니까 그 직무 정지를 하지 말라는 취소 판결이 났으니까 그 취소에 다시 취소 항고 결정이 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지금 어떤 법적 조치도 되는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부분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바꿔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실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많이 예전에는 나오죠. 탄핵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탄핵 그러면 뭐 진짜 뭐 국정농단이나 하고 뭐 이래야 이제 대통령 탄핵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정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것을 실질적인 사법부의 통제나 또는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탄핵 얘기가 나오고 몇몇 의원들하고 얘기가 전해지고 또 김두관 의원께서 또 적극적으로 또 민영배 의원이 또 자기 의사를 멋진 그런 글 써서 네, 그렇게 되면서 아 탄핵이란 게 이런 게 왜 논의되지 하고 얘기하다가 아 우리가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많이 인지하게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입법권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탄핵을 했다 한다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즉각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기와 명분이 문제지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 어느 정도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한 거죠. 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또 이성만 의원이 탄핵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건 과거에는 탄핵 자체가 터부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내가 얘기한 게 65조 직무유기다. 근데 많은 의원들이 그 국민의힘 쪽 빼고는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이런 그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확신을 다하거든요. 예. 국회의원들 다수가 어떤 그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확신을 한다면 헌재에 가서는 그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만일 국회가 탄핵을 논의할 때 헌재에 가서 기각당할 걸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그럼요. 국회가 봐서 확실하니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데 헌재가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헌재 재판관을 또 탄핵하든지 아니, 그런 그런 법을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개혁이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탄핵이 되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심리가 이루어지면서 심리 과정 속에서 왜 탄핵이 돼야 되고 하는 논리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요. 만약에 탄핵을 하지 않으려면 반대 논리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 여부가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정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올바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법관이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동안에 그 판례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거 선을 넘는 행위를 할 땐 두려움을 갖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탄핵 자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탄핵 자체가 이게 부결이 되는 것을 물론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에 의해서 탄핵 자체 시도를 안 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탄핵시키도록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검사 행위에 옳은 데는 어디까지, 부정적인 건 어떤 것까지, 또 법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가야만 효과적인 실질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내가 많은 의원들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들 얘기하는 의원들 상당수 의원들은 좀 고개를 끄덕이는 앞으로 필요성이 여부가 있다. 아니 말씀하셨듯이 판사 탄핵 그 선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하면은 기각다면 어째 이런 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했듯이 윤석열을 탄핵을 시도한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의 그 비리나 범죄 행위에서 다 밝힐 거 아니에요. 잘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도 있고 막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장모 사건 이런 거. 윤석열에 극한하지 말자. 대한민국이 바로 살려면 이 사장초에 판사 탄핵이나 검사 탄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어떤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 행사를 좀 해달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목표가 네. 윤석열 총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을 사법개혁으로 가는 길에 네. 걸림돌 역할을 그렇죠. 하고 네. 아니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봐라 우리의 사법개혁을 갖다가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실제로 사법개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검찰이나 법원이나
통제받는 집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정화로서만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일단 헌법상에 헌법 65조에 이제 그 뭐 고위공직자의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하위법 예를 들면 판검사 탄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실행법만 있는 거지. 예, 실행법만.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촘촘하게 법제화를 시키고 그래서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예를 들면 정례화 시키는 거죠. 뭐 정기국회 때랄지 아니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런 식으로 정례화를 시켜서 판검사들도 분명히 견제받는 권력이라는 견제받아야 되는 권력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다고 그거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 그럼요. 그거. 아니 국정조사 오늘도 이제 그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나오셔갖고 답변을 하고 또 당당하게 말씀하실 거는 당당하게 말씀하고 네.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뭐 대통령 밑에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정확히 또 말씀을 하셨지만 또 안타깝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눈물도 흘려가면서 참 이런 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지극히 가치적이에요. 아까 중대범죄 재처벌법 이거 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다가 그 증언대에 세워놓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니 검사 판사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물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올바른 정화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이것이 결국 사법개혁의 길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에 이런 어떤 우리 주장이 일어나게 된 건 하나의 큰 사법개혁의 진일보 우리가 그 발전하는 그럼요. 그런 네. 계기가 된다. 이거 윤석열이 아니라도 만약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탄핵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 전에 이수진 그 의원이나 예. 이탄 의원이 판사 탄핵은 얘기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직접 판사를 해보면서 탄핵받을 이런 판사들이 많이 있는 거 몸소 스스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난 주장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국회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에는 어느 당 하나가 일당으로서 충분히 과반 이상 탄핵으로 갈 수 없어서 때문에. 서로 야합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번에 민주당이 좀 기초를 좀 세워달라. 주춧들이 다 달라는 거죠. 사법개혁에 이거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 앞서서 좀 말씀 나온 김에 답변 드리면 이수진 의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제가 깨달은 바가 많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되게 좀 추상적으로 느끼다가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한 사람의 양승태 대법원장 한 사람에서 통제되는 집단화되고 그 사람 명령에 의해서 획일화되는 체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어떻게 그런 틀에 속해 있는 법관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진짜 있구라는 걸 느꼈고 또 방법론으로 탄핵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제가 단식을 열하루나 했어요. 양승태 집 앞에서 6개월간 대법원 앞에 천막 쳐놓고 네. 양승태 구속되는 날 내가 직접 응징 취재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뭐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제가 한탄한 게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다 면집으로 받고 거액의 뭐 연봉도 받고 양승태 재판은 100회가 넘어가도록 결정도 안 되고 이 부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저는 단식까지 하면서 이걸 할 만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했잖아요. 해서 구속까지 갔는데도 변화 없으면 다음 수를 우리 이제 봐야지.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서 구속까지 갔는데도 안 되니까 국회가 좀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그 윤석열을 계기로 탄핵 얘기가 상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록 역사에 헌법 그 제65조가 72년도에 지금 최초 만들어졌는데 몇 년이에요? 지금 50년 됐잖아요. 50년 동안 그 법을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뭐 그쪽 같은 패거리들이라 못했다 치지만 이 민주정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과반 이상 되는 국회가 있었는데 그때 시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 153석 있었잖아요. 153석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졸지에 그 우리가 다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합 조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때는. 보면 그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응집력이 너무나 약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180석이 되면서 반면 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실패를 참 우리 초선 의원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우리가 다소 좀 이거는 다소 좀 약간 견해가 다르더라도 좀 결정이 되면 결정 전에는 논의하지만 결정이 되면 좀 따라주자. 예. 따라주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더 중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적인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작년에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절대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합지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자기를 스스로 참아가면서 또 도와줄 때는 확실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탄핵 문제도 진짜 서서히 한두 의원들씩 이제 서로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일종의- 예. 네. 그때 열린우리당 그 요구 6월 15일 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총선 승리를 제가 그때 봤잖아요. 그 후에 바로 일어난 게 박창달 그 체포 동의안 부결되면서 완전히 그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물러봤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 그해 8월인가 환생 경제를 했잖아. 어떻게 일당을 잃은 사람들이 그 현직 대통령을 우롱하는 그런 연극을 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열린우리당 때 그 153석 승리를 그냥 조롱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죠. 그래서 법사위 달라하고 그때 그 다수 여당을 가지고 조롱하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내고 정권을 뺏어간 그런 걸 잊지 못하고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노가리 역을 주호영이 했고 한생경제 나경원이도 했고 그렇죠. 박순자 뭐 등등 나왔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당하니 두 번 당하냐 또 선거가 앞두면 지금은 좀 실망하고 민주당에 한 사람도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또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 힘내시라고 우리는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당시에 네. 어떤 그가 이제 아까 반면교사 말씀하셨고 또 학습 효과 일종의 학습 효과 같은 네.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는 앞장서서 등대 역할 또는 세빙선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너무 개혁이 너무 좀 지지부진하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혁 입법을 이제 나가고 이제 가는데 네. 여당이라는 위치 자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제 잡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균형점을 고려하면서 이제 개혁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의 표를 의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글로는 나가는데 그래도 오늘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결국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법은 그동안 계속 미흡하거나 또는 만족시켜주거나 계속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그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걸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보다 확실하게 이제 안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 대다수가 바꿔봤더니 말이지 그것이 그렇게 반대했던 측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계속 줘온다 그러면 사실 그 개혁 방향이 더 탄력이 가겠죠. 탄력이 가는데 뭐 미흡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야당의 동의 없이 우리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동의를 구하는 그 모습은 보여줘야죠 그때도 항상.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제가 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21대 국회 네. 6개월 돼 가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뭐 옛날 같이 개파 무슨 뭐 주류 비주류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이게 주류냐 비주류냐 이걸 좀 알고 던져야 드릴 질문 같아서 맨날 같으면 누군파 지금 뭐 무슨 뭐 전에 김근태 선생님 그쪽에는 그분들이 제일 민평년이 42명이라는데 이성만 의원님 어느 파입니까? 저는 아무런 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파들이 없는 것 같아 기분 좋아요. 그래서 누구 개파나 어떤 그 정치 옛날에는 뭐 무슨 파 무슨 개 이런 정치가 없어야 된다. 지금은 촛불파로 촛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가야 성공한 정치가 될 거라 보는데 아무튼 우리 이성만 의원님 개파가 없다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금 사면 발언 이 부분이 김택현의 사람과 맞물려 가지고 심각히 지금 어떤 사실인지 유언 비언지 이런 것들이 퍼뜨려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김택현이라는 그 경기대 특임 교수가 쓴 시론에 이낙연이 한 거가 똑같은 게 들어 있는데 지금 세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과거에 이해창 그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을 YS를 몽둥이로 패는 이런 개파 정치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 부분에 이런저런 그 사면론에 대해서 좀 중도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뭐 그분은 이제 당내에서 정리가 됐죠. 예. 최고위원회에서 정리가 돼서 이제 발표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면 대상이 되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의 명백한 반성이 있어야겠다. 두 가지 조건이 만약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면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당의 결론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 결론이었고 그거를 뒤집어서 보면은 결국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두 분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또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사면이라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을 때 왜 사면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진짜 명백한 명분과 뚜렷한 합일점이 없이 이거를 갑자기 논의하게 되면 오히려 전국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잘못하면 내부 분열만 더 만들어내는 결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굉장히 뜬금없이 다시 시작된 면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아까 그 두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고 다행히도 그래도 이낙연 대표께서 그 수용을 하셔서 이렇게 딱 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낙연 대표의 뜻밖의 이런 그 제안,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게 그 어떤 개파나 자기 어떤 그 말하자면 대선 캠프의 싱크탱크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택현이라는 분과 이낙연 대표가 기사를 딱 검색해 보면 상당히 과거에 어떤 토론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그 사전에 물밑에서 뭐 진행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해요. 우려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제 총리 시절에 이제 광화문 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광화문 청사에서 내려보면 뭐 수많은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좀 순진하고 충정 어린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 양보해서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뭐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한 문제 자기가 요렇게 좀 충정 어린 생각이 전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 계산을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충정도 이해되지만 좀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 그 뭐 김태현이라는 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점 복선을 갖고 시작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빨리 정리가 됐잖아요. 예. 3, 4일 만에 빨리 정리가 된 것을 보면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을 갖고 막 밀어붙이려기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많은 의견을 잘 수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이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20세기 유물로 그냥 묻어두자. 예, 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이제 사면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생계형 사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사면은 충분히 환영할 만하지만 이렇게 권력형 사면, 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면 이거는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뭐 여기 질문지에 추가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네.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고 이제 DJ 김대중 전 당선자죠, 그 대통령께서 당시는. 그냥 당선자. 당선자 근데 당선자 신분으로 힘은 당선자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딱 당선되면 네. 그 순간부터 실질적인- 대통령은 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시켰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사실은 김영삼 정부에 이루어진 일이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 이제 합의가 잘 됐는데 그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사회의 어떤 갈등 요소를 봉합하고 통합한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게 결국은 힘을 가진 자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 힘을 남용할 거를 두려워해서 같이 그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좀 억제한 수단으로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사면을 해서 받았으면 본인이 참 이 국민적 은혜, 본인들이 참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또 수백 명의 우리 소중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학살당한 거죠. 네. 당시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한 건데 그 용서에 대해서 참 뼈저린 반성과 어떤 그런 후회가 나중에라도 나타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면이란 배려에 대해서 오히려 배은망덕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자기 가진 돈은 뭐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9만 원. 예? 자, 추징금을 뭐 낼 수가 없다. 그다음에 뭐 헬기에서 난사한 거 그건 뭐 난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사면을 하지 않고 지금도 감옥에 있었다면 지금도 감옥에 있고 계속적인 처벌이 강요됐다면 반성했겠죠. 과연 그렇게 됐겠느냐. 나오려고.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느낀 게 이 주호영 우리 국민의힘당 그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발언이죠?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으로 그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그 억울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면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 게 억울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안 보고 반성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떻게 보면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주역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했던 탄핵 거 한 표를 아닙니까? 던졌던 사람이죠. 한 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주역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물론 탄핵하고 다른 이제 범죄 사실로 이 구속이 된 거지만 그 자체가 자기가 볼 때도 좀 억울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좀 잘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이지 않을 그런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사면을 하면 사면에 대해서
아, 그 사람들이 진짜 그 큰 국정농단을 하고 그런 큰 범죄로부터 자기가 해방시켜준 국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러면 사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당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신나. 게다가 김종인 김종인 씨가 얼마 전에 또 사과를 했잖아요. 이명박근혜의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제 지금 사과한 거에 대해서 사면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 이거죠. 나라 꼴이. 하여튼 뭐 이재호가 이제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뭐 대우나 전도사 뭐 이렇게 불렸는데 그분 제가 직접 한 두세 번 만났어요. 이명박은 완전 무지다. 이렇게 법정에서 1심 선고 나는 날 제 앞에서도 해서 그 영상도 있고 엊그제도 이재호가 무슨 우리가 무슨 이명박에 죄가 있냐 니들이 알아서 사면 이런 얘기 풀어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정을 일있냐 무슨 반성을 일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만일 사면을 해서 이명박근혜 그 두 사람이 나오게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반성해가지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렇게 되지 않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오히려 사면을 해주면 거 봐. 너 내가 죄도 없는데 가둬놓고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죄가 없다는 말은 못 하겠고 사면으로 슬쩍 풀어주는 거잖아. 네.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거예요. 그 전두환처럼 그렇게 전두환처럼 새를 되는 모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운동이나 문재인 대통령 타도 운동에 앞장서는 게 분명히 눈에 뻔히 보여요. 그렇죠. 저는 민주정부를 네, 결국은 회방을 놓을 네. 것이 뻔한데 무슨 사면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봐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할 때는 위대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결정이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네. 또 어떻게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점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더 화합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진짜 숭고한 결정을 했을 것 같아. 그런 숭고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당사자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제 잘못 없다는 거를 사면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숭고한 뜻을 갖지 못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한번 저희가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그 문제를 똑같이 진행을 해야겠느냐. 그래서 진짜 앞서 해야겠던 조건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이것이 저는 확실히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섣부른 사면은 오히려 그 당사자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정당하다는 자기 방어적인 논리만 더 강화시켜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논리 제공이 이 되는 거죠. 부분은 꼭 한 말씀 짚고 가야 되는데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근데 현장 감각은 국회의원보다 제가 몇 배예요. 만약 알겠습니다. 저는 사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 우리가 정권 뺏기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정권 창출하는 건 100%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할 이야기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촛불심의혁명 정부를 세운 사람으로서는 이 사면 얘기하면 안 된다. 금기 사항이다. 그리고 만일 지금 대선 앞두고 사면해주면 엄청난 또 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상되는 이런 걸 봐서도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내에는 하지 말고 이제 뭐 1년 좀 더 남았으니까 아니면 뭐 정권 재창출하고 말기에 당선자와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두 분이 만나가지고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구조로 가는데 그것도 뭐 반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 두 인간이 절대 반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사면 얘기를 아예 꺼내면 큰 마이너스가 될 거다, 선거에도.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건 현장 감각이라 청와대 어떤 비서관들이나 국회 그 민주당 지도부들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아마 내 생각이 정확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거.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사면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당에서 저는 처음에 대환영이다.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우리 사면에 대한 건의도 좀 하고 화합의 길을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 비대위원장께서는 당신들이 얘기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원내대표께서는 그 사람들은 그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무슨 반성하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그 자체의 촛불 혁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 국민의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당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촛불 혁명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섣불리 사면을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옹호해 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면 문제는 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많은 의원들을 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직접 만나 얘기해 봤는데 지금은 그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다 종료가 저 입장은 문재인 정부 촛불 시민혁명 정부 내에서는 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다음 정권한테 밀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일 비서관이나 보좌진이라면 이게 더 우리한테 어떤 여러 가지 좋을 거다.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보는데 연초부터 굉장히 이상한 그 여론 조작으로 우리 그 촛불 시민들이나 서울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느낀 부분이 저 여론조사거든요. YTN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월 4일 날 해가지고 36%라더니 또 오늘 어저께는 또 더 떨어져서 35%래요. 그런데 그 YTN 여론조사 말고 그 여론조사 기관, 그 언론사 넷이 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어저께 43%로 나왔고 그 10개 중에 8개는 다 40% 이상이거든요. 근데 YTN 여론조사한 리얼미터에 그 여론조사 심의 기관 있지 않아요. 거기 가면 여론조사 그 표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YTN이 리얼미터건 여론조사하고 그 4개 언론사건 43% 나온 여론조사 비교를 해봤는데 이 표준이 있잖아요. 남녀 비율도 인구 비율에 맞춰서 약간 표준을 보니까 남자보다 여성이 좀 많아야 돼요. 전체에서. 그런데 어떻게 리얼미터는 200명이나 적어 200명이 넘게 여성이 200명이 적고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남자가 700이고 여성은 300분이 안 돼. 그러면 이거 하나도 그 표준하고 표준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전혀 안 되고 예를 들어 젊은 이 비율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까지는 또 적어 표준보다 막 20대를 한 300명 해야 되는데 100한 몇십 명뿐이 안 오고 30대는 300명 해야 되는데 100한 80명 하고 요렇게 하고 올라가 보면 50대는 200명인데 300명, 60대는 200명인데 뭐 한 400명, 70대는 100명인데 200명. 이렇게 남녀 비율이나 연령 비율도 안 맞췄어요. 지역 비율도 뭐 지역 비율은 그런 대로 봤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이런 엉터리 표본도 갖추지 않고 또 리얼미터는 다른 여론조사들 갤럽 같은 데는 유선전화를 10%만 하거든요. 리얼미터는 20% 계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 왜곡 부분이 과연 심리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어떤 부담을 줄 텐데 이런 부분도 국회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리얼미터 여론조사 왜곡은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2017년 7월 달에 갤럽하고 대한민국 42개 여론기관이 ARS를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뒤부터 ARS가 없어졌어요.
42개 여론조사. 근데 리얼미터하고 몇 개는 하는데 이런 어떤 조차 지키지 않는 이런 조작 왜곡 여론조사를 YTN이 해가지고 지금 연초에 계속 어저께도 발표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적인 선거에 영향이 되니까 이거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옛날부터 저기 그 리얼미터를 구라미터라고 했죠. 아니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가 잘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 연초에 진행된 여론조사는 완전히 조작이다. 저희가 기사도 쓰고 논평도 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이 딱 치면 나와요. 거기 가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YTN 여론조사 표본 추출을 한번 보시면 아 이건 조작이다.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팩트에 근거한 거지 우리가 그냥 구라미터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국회 쪽에서도 한번 도자관 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 의원이 이거 이런 거 있더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보도들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예. 아니 바쁘시건. 아니 아무래도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S, ARS 리얼미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표준을 전에요 리얼미터 응답률이 1%짜리도 있었어요. 네. 보통 응답률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번에만 4% 나오는데 4%?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거 앞두고 꼭 좀 누군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선거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한번 선거에 관련된 부분 지금 정광훈이가 이제 무죄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정광훈이가 이제 또 다시 그 3.1절 그 대규모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1절 대규모 집회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가 4월인 거죠. 4월. 예, 4월 4월이죠. 7일인가요? 아무튼 지금 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또 그 어떤 3.1절 대규모 집회를 정광훈이가 계획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그게 정광훈이라는 온라인 사람은. 천만인 집회라고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예. 이제 각종 법 내용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때 3월 1일 때를 전후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수칙이 어떠냐. 네. 이게 방역 수칙에 대한 것을 위반하면 이제 해당되는 법, 뭐 그러니까 저기 뭐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이 돼서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가 선거 기간이 있기 그 전에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네.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선거 기간 전에 만약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선거법에 이제 관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분이 이제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해서 정치 집회를 한다든지 선거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때의 규정에 맞춰서 그때는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또 서울, 부산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예.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뭐 박영선 의원님, 아니 지금 박영선 장관님께서 그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셨죠?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하셨는데 뭐 분위기 봐서는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좀 약간 어려운 선거가 되리라고 보고 뭐 어려울 때 뭐 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당을 위해 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 발언을 좀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언론들이 예상 밖에 안철수를 띄우고 있는 부분들 과연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다 선언 이후에 그 여론들이 안철수 지지율이 1위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국회에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안철수 지금 대표죠. 안철수 예. 국민의당의 대표시죠. 민주당 대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국정농단 세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당하고는 좀 다른 부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중도 성향,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의 이제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그러면 보수표로 분류가 됩니다. 예. 야당 보수표로 분류해서 함께 논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1대1 대결을 붙여놓으면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국민의힘당 지지자들 플러스 중도 세력까지 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높게 나오는 면이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때 중도 세력이 이제 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거는 지금 그 별로 없잖아요.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그 다음에 저 국민의힘당 후보 이렇게 3자를 대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그 부분이 대해서는 궁금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그 이렇게 상당 부분 국민의힘당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나눠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유리해지겠죠. 네. 안나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안나땡이면 안철수 나오면 땡큐다. 왜냐하면 토론회를 통해서 이미 아니, 이 한번 얘기 있잖아요. 검증이 됐잖아요. 윤석열과 안철수는 토론이 한 번 나가면 끝이다. 네. 특히나 윤석열이 대권 후보로 나와서 토론회에 딱 들어가면은 가관일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만약에 지금 윤석열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이제 좀 예. 둔화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도적인 시각에서 아유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중도 성향에 있으면서 민주당에 좀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 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대결하니까 국민의힘당의 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당 후보가 돼버리면 국민의힘당이라는 당에 대한 어떤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중도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글로 그 국민의힘당으로 가지 않을 때는 윤석열 총장한테 지지표를 한 표를 던져줄 수는 있지만 만약 글로 가면 국민의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그러면 그땐 더 이상 표를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마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이요,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 1대1 민주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만 벌리면 무조건 3등을 하니까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이. 그만큼 당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네. 낮고 민주당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만이 섞일 수 있죠.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생활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네. 힘들고 경제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국민이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반사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국민의힘당으로 가는 순간 그 중도에 있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촛불혁명일 때 1,000만, 1,몇백만 모인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세력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국민 전체의 모임이고 특히 중도 세력들이 많이 참여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는 아직도 국정농단 세력, 저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반성할 이유가 없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도 그 중도에 가신 많은 분이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의 딜레마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 저희 서울의 소리야. 뭐 어느 개인 누가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거는 개의치 않고 운동을 해나갈 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보는 그럼요. 이런 거 그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이 강성 의원이신 이성만 의원님이 최초로 그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지금도 국회내에 가서 탄핵 명분을 열심히 세우고 계신 분입니다. 예, 원래는 국뽕 뉴스를 하러 오셨다가 요즘에 국뽕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왜요? 국뽕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엔 또 국뽕 뉴스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K 방역을 킬버라고 한 그래서 오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렇습니다. 보고요. 예. 제가 죽이고 싶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K가 우리의 브랜드 아닙니까? 예. 예?
우리나라의 이미지입니다. K-팝, K-한류 그 뭐 아니 뭐 코리아 그 K K 한류, 네. 뭐 K 방산, 네. 또 K 문화, 뭐 K-팝. K-팝, 뭐 K 방역 해서 K 뉴딜 뭐 우리의 독특한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실력의 앞에 K라는 걸 붙여서 대한민국을 이미지하는 건데 거기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마이면 국회 못 들어가게 막아 그러는데 당장 응집주에 갔어요 오늘. 아 진짜 저도 진짜 그 초심님이 나오셔야 근데 저 좀 들어가게 좀 초청 좀 해줘요 가면. 아 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아니 주식이 왜 3,150포인트를 간대요? 이거 근데 웬일이에요? 그 돈이 많이 풀려. 아니다 이거 도대체 나는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주식 오르면은 집값 오르면 부자들이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죠? 주식이 오른다거나 부동산이 오르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자산가들이. 근데 왜 부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더 욕한대요? 그거 좀 150포인트 오늘 마감했다는데 그 국뽕뉴스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일부 국힘당 의원들은 곧 폭망할 거다. 뭐 여론 보니까 1,400을 얘기한 언론이 있어요. 1,400? 네, 3,000에서 1,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이 말씀 좀 해줘. 이제 그 주가하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네.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이제 저금리와 관련되거든요. 지금 10억을 예금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를 못 받아요. 이자 소득세 내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한 6,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전후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예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중에 있는 돈이 많이 흐르면서 상대적으로 돈이 명목 화폐가 많다 보니까 명목 가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하고의 불황이 닥치면 원래 부자가 더 부자되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IMF 어렵게 때도 된다는 그랬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이제 증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익부 빈익분 형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것이 확대되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강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뭐 세금으로 환수한다든지 그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반면에 긍정적인 면은 어떠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직업이 많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하는 것은 일을 통한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도 하지만 자산 소득을 통해서도 소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벌고. 그렇죠. 내 재산이 5억이었는데 7억이 됐어. 그러면 2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근로소득이 없어도 2억만큼 추가로 늘었으니까 싼 금리로 담보 잡히고 그 돈으로 소비 활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내수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나스닥이고 뭐 이게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막 오르고 그것이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사람들의 실질적인 근로 활동이 생기게 되고 소비가 왕성해지면 잘못하면 과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풍부해졌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낙폭이 너무 커서 사회적 문제가 되면 우리가 2007년도에 겪었던 뭐 금융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본의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부동산 버블 폭락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국민들이 이해 못 하시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 규제하느냐. 그런 사태를 미리미리 방지하려고. 이거 오르게 돼 있거든요. 돈이 풀리니까.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낙폭이 크게 커지면서 결국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 때 1,000에서 2,000 갔어요. 저도 그건 확실히 봤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2,000에서 3,000 갔거든. 그래가지고 2,000 온 뒤에 이명박근혜 정권 거의 뭐 9년 동안에 별 변동 없이 어떤 때는 1,800도 갔다가
2천 몇백도 갔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도대체 경제가 폭망했다고 안철수 대표가 그러는데 경제가 폭망했으면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 지금 대한민국 주가는 우리 투기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능한 그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기관들이 거의 우리나라 주식 거의 절반 40% 이상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주식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 그럼요. 다 팔고 도망가죠. 네. 이런 부분에 참 이해 못하는 일부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 부대나 저주를 퍼붓는 킬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만나면 그냥 응징이고 뭐 면상부터 그냥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구속은 안 될 거예요. 원체 잘못했으니까 대한민국 자체를 이런 킬이라고 부르는 인간은 이거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어디 동향 좀 파악해갖고 국회 밖에서라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화났어요. 저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저도 그 소리를 앉아서 듣는데 황당했습니다. 네.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고 야당의 책무가 정부를 비판하고 또 여당의 잘못된 점을 찝어내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킬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서 올라온 거지 아니면 일본의 국회의원이 돼서 한국에 파견이 온 건지 제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비판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네. 저주. 요즘에는 언론 기사도 저주가 많아요. 맞습니다. 엊그제 조선일보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우리 다행히 숫자가 줄어서 600, 800으로 떨어져서 정말 저는 제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왜 제가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코로나가 많이 생기면 코로나 걱정 등등 윤석열이 그러면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조선일보가 그 일본은 연말에 사람들이 막 시장이나 이런 거리가 바글바글 왁자지껄한데 대한민국은 큰일 났다. 일본은 왜 그러냐. 2월 달에 백신을 맞기로 확정됐는데 대한민국은 내년 추석 때나 백신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그런데 오늘 지금 어저께인가 일본은 6천 명이잖아요. 6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00명이고 그거를 또 떠나서 이런 기사를 어떤 게 썼어요. 있냐면 확진율이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 확진자로 나오는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2%입니다. 2%. 네. 그러니까 100명을 진단을 하면은 두 명. 2명이 확진 그 발병률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얼마인가 하냐면 40%에 40%. 네? 확진율이요? 예, 그러니까 100명을 조사하면 40명이 아니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그러면 일본은 별로 조사를 안 나보네. 조사를 안 하고요. 조사를 많이 안 또 한다. 두 번째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본의 오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오손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자기도 전염될 걸로 의심이 됐어요. 그리고 약간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발열이 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 빨리 진단을 받아야겠다 해서 진단 신청을 했는데 그 진단 기관에서 좀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좀 나중에 오십시오. 또 뭐 순서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오십시오. 이래갖고 이틀 후에 결국은 날짜를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나 폐렴이 오나 봐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난리 났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아. 현역 국회 그것도 오선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지낸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특정 신문을 갖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조선일보의 그 기사 우리 좀 초신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게 조선시대에 있는 신문이라서 아직 이 대한민국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예? 아니 진짜로요. 예. 아니면 그 일본의 친일파의 그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그런 건지 아니 대한민국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건지 그거는 요즘에 그 조선일보가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서울의 소리가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생 박용훈 그 폐륜 응징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경고장을 계속 날리니까 예전에 그 자살한 예. 여배우 예. 관련된 예. 예? 여기에 그 폐륜 같이 예. 생각되는 예. 예. 엽기적 폐륜이라 해서 어제도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혹시 그 김영수 박사라고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박용훈 예, 그렇죠 관련된 박용훈하고는 동서지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가 그 코리아나 호텔을 가끔마다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종로 그쪽이다 보니까 손님 만날 때 거기가 편해요. 가까우니까.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가까워서 거기서 그 커피도 마시고 커피숍도 그러는데 있고 해서 커피숍을 많이 가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문 닫았대요 지금. 예. 문 닫았대요. 아 그래요 결국은? 지금 코리아나 호텔 문 닫은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조선일보한테 저희가 지금 경고장을 팍팍 날리고 이제 나중에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세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볼 정도로 큰 지금 해악 끼치는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신년사에서 자기는 대한민국 역사에 할 말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사법 개혁이 지나고 나면 예. 그때는 이제 언론개혁.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개혁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언론 개혁을 하기 쉽도록 그 언론 개혁이라 안 하고 엽기적 폐륜 능징 폐륜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노인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갈 테니까 뭐 제가 보기는 언론 개혁은 다음 정권 재창출하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서울의 소리나 우리 이런 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깜깜이 속에서 그냥 조선일보 신문만 바라보고 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다 지금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고 발전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이런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서울의 소리 대표를 하다가 이제 사기를 치든 뭐 일을 저질렀어요. 예. 그럼 제가 서울의 소리 그냥 대표직 그만두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예를 들자면 개인적 범죄 문제로 했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책임지고 여기서 근데 그러면 도중한- 서울의 소리 대표로 도중한- 한 거는 서울의 소리 명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예, 아니 그건- 내가 물러났다 해서 서울의 소리 몸담고 있던 기자나 누가 일을 저질렀으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도. 그럼요. 사과도 하고. 아 서울의 소리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내용적으로 예. 여기서 방영했던 내용적으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또 지나치게 왜곡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서울에서 문제가 되지만 네. 거기에 대표로서 만약에 이거를 서울의 소리를 막 잘못해서 이끌었다. 그럼 서울의 소리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대표로서는 충실히 일을 했는데 대표로서 충실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처신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 그럼 그건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아니, 분리해서 하는데 아무튼 서울의 소리도 일말 책임은 있잖아. 책임을 지게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명성상 그럼 책임을 지게 지금 되죠. 국민의힘당에서 어떤 사람이 강간 혐의로 또 어떤 문제는 이해충돌 관계로 그 당은 잘못되면 다 탈당만 하면 되냐. 지금 가세연이 성폭행 혐의로 김명욱 의원이라는 사람을 예. 폭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탈당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무고하다면 탈당하지 말고 명예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나도 무슨 짓을 해도 서울 소리 우리 이 작가가 서울에서 작가로 활동하다 사기를 치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됐어. 그러면 서울의 소리 그냥 사표 내면 끝나는 거냐. 그럼 나는 사과할 필요도 없냐 이거죠. 아,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김병옥이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김병욱 의원이 이제 의만 있는 거, 혐의가 의심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피의자죠, 피의자. 의심이 되는 거지. 그 예를 들자면 김병욱 의원 형이 이제 확정되거나
또는 정식 피고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때까지 기다리겠죠. 다만 이제 이게 정식으로 피고인이 되거나 또는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과를 안 하고 이런다 그런다. 그럼 그건 문제가 심각한 아니 지금 거죠. 누구죠? 그 이해충돌 관계로 탈당한 사람 지금 박덕흠. 박덕흠이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얘기 했는데 지금 이거 4월 지금 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다 여성 문제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 당에 지금 가세라는 그 유튜버가 폭로를 했잖아요. 예, 강용석이. 그래서 그거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예, 국민의힘이 얘기 들었어요. 민주당도 만일 잘못한 사람 있으면 탈당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 사실은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 내규에 우리 당 내규에 당원이라 할지 또는 여기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당에 대한 책무를 지고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등이 있을 겁니다. 윤리 규정이. 그러면 그 윤리 규정에 의해서 사실 당이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 이거 문제가 된 건 문제가 된 걸 그걸 확실히 발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게 내버려 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성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정상이죠.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국민의 힘이 이 부분에 논의를 하려다가 탈당을 하니까 안 했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만일 그거는 김병욱이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정말 책임이 있다. 이 정도로 잘못을 시인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다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건가 그렇죠? 또 원래 공무원들도요. 예. 예를 들면 혐의 사실이 있다. 혐의 사실이 있으면 그 사직을 못 해요. 예. 그 정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시켜서 직무를 보지 않게끔 떠나게는 하지만 사직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범죄 여부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면 확실한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공당 아닙니까? 공당. 공당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당 내에서 그거를 조사도 하고 문제를 파헤쳐야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과할 거면 사과하고 정화할 건 정화를 해야 돼요. 그 조사 특위를 바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의 소리 이 작가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면 서울의 소리가 이 작가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사표 내면은 입싹 씻어버리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은 못하게 좀 그러세요. 아유,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안 그러고 정말 이번은 굉장히 어떤 미투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가세연이 그 발표기는 강간으로 분명히 적시해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여성 단체들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가세연이 가로세로 연구소 예, 죠 예. 거기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보수적 유튜버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유튜버죠, 강용석. 우습게도 네. 이 사건을 민주당도 알고 있냐? 알고 있다고 가세연이 얘기해서 내가 민주당 주요 당직자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알고 있었냐? 근데 모르고 있었대. 근데 가세연 이야기는 민주당이 이걸 알고 있고 보궐선거에 4월 보궐선거에 이걸 터뜨리려고 해서 자기들이 이걸 뭐 미리 터뜨려서 그 이용 못하게 하려고 했다. 지금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저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 어쨌든 우리나라도 예방 접종도 해야 예.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치료제도 또 예, 투입을 예, 해야 예, 되잖아요. 예. 투약을. 이게 지금 시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확보한 게 1억 600만 명. 오늘 정세균 이렇게 총리께서 많이 인구 직접 나오셔갖고 예. 나오셔갖고 이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으면 되지만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은 두 번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억 600만 병 회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6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상당히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항체가 생기는 정도가 한 60 내지 70% 정도면 그러면 방역이 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6 내지 70%를 목표로 말하자면 이제 백신을 놓는 건데 백신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계약 문제에 대해서 뭐 공개해라 마라 이제 이랬는데 이제 공개는 할 수는 이제 국제 관례상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정세균 총리님 말씀으로는 2월 중에 이제 백신을 맞게 될 거다. 다만 초에 맞을 거냐, 중간에 맞을 거냐, 말에 맞을 거냐는 구체적으로 백신을 그 공공기관하고 백신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 분기별로 한다는 거예요. 뭐 1, 4분기 중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말에는 맞을 수 있다. 빠르면 또 2월 중순이나 초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병본부 그 질본에서는 요런 그 지금 각 나라에서 백신을 맞더라도 빨리 맞으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 저렇게 맞다가는 1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예? 어떤 병원 한 군데는 하루에 아무리 나봐야 1000명밖에 못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확실히 할 건가 그 체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정은경 그 청장 얘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작되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나 7개월, 그러니까 한 10월 달 이전에, 8월, 9월 달 이전에는 이 2번을 맞아야 되거든요. 2번 맞는 거 계산해서 최소 60 내지 70% 정도의 우리 국민이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완료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완료를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전세균 총리 말씀 듣고 제일 실망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죠? 안철수 대표가 지금 부산 서울시장 나오면서 네. 그 백신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전문가로서 많은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비판 보덕이 됐잖아요. 그분이 치과의사가 무슨 아니 그래도 감염병에 뭐 무슨 상관이 백신 있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했는데 또 컴퓨터 백신 얘기하시는 근데 인체 백신인데 안철수는 컴퓨터 백신과 이 코로나 백신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얘기하신 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리를 잘해서 또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확진자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적도록 관리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해서 치료제를 놓는다는 거예요. 치료제를 놔서 고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모더나라든지 파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걸 받아서 백신을 놔서 관리를 하다가 올 연말쯤이면 한국 토종 백신을 만들어서 나머지 국민들한테 맞히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 뭐냐면 이 백신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항체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한테 균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저질환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놨는데 지금 사망자가 여러 명 나타나고 있어요. 예. 어떤 그리고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망자가 여러 명 나타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방송 중에 백신 맞고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졸도를 해버렸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보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45%밖에 백신 맞겠다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시적으로 빠른 가운데서 외국 수입 백신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서 개발해야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백신을 계속 버전업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특수한 상황에 맞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말하자면 항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 얼마 샀냐. 외국은 뭐 백신을 뭐 5곱절을 샀는데 당신들은 왜 안 사냐. 이런 식의 비교할 수 없는 상대. 미국 같으면 하루에 확진자가 25만 명씩 생긴다는 거예요. 영국은 6만 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루에. 거기는 너무너무 급해. 왜냐하면 백신의 이런 확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서든지 하루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도 일단 시작이 되면 신속하게 하면서도 중간중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빠르면서도 안전한 백신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일본도 아무리 빨리 백신 주사를 놔야 2월 달에 논다는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뭐 일본은 6천 명 넣어줘 7천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발병률이 40%에 해당한다는데 그 일본이 뭐 파이자를 뭐 몇억 병을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면 뭐 합니까? 맨날 팩스로 주거리 받거니 너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 수기를 쓰고 뭐 이래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일본이 아마 가장 늦게 아마 정리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아유 특정 아까 얘기했던 제2모 신문에서는 뭐 일본은 뭐 하루 빨리 대처를 잘하고 난 그래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우리 대표님, 네. 우리 이 서울의 소리 운명을 걸고 예. 우리 제2모 신문사 서로 운명을 걸고 내기를 하자. 서로 어? 저기 내가 이기면 내가 제2모 신문사 사장 응. 하고 우리가 지면 서울의 소리 그리 주는 거. 그렇게 한번 내기를 해서 한국에서 백신이 빨리 정리가 되는지 제가 한번 일본에서 정리하면 그거 한번 제안해 한번 해보죠. 제안해서 지금 그런 어떤 조선일보 보도들 등등 국민의힘이나 안철수가 얘기했던 그런 굉장히 어떤 대한민국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저주의 발언들, 저주의 얘기들 이제 그만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원전 수사를 해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원전 그 문제가 생겨서 원전 방사능이 유출됐다 이 보도가 포항 MBC가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월성 1호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삼중 수소가 일부 좀 누출이 된 걸로 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그 자체만으로도 월성 1호기는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은 그리고 거 아니에요? 지금 경계선까지 그 지하수에 삼중 수소가 나왔다는데 그 경계선 넘어서 시민들이 먹는 물에도 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 지금 이제 현재 그거는 거기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하튼 월성 1호기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안전하지 않은 거고 그걸 하루빨리 해체를 결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것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안 입증이 됐다는 되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에 차질이 생겨서 대선 후 가도에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뭐 공무원들 둘을 구속하고 또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나 또 이렇게 구속해서 수사하는 우리 검사들을 볼 때 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나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그래서 또 4년 또 5년마다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귀한 결정 자체를 흠집내비기 수사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때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하라고 다시 탄핵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만약에 있다. 그 문제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탄핵해 주세요. 해서 따진다면 네. 그때는 탄핵하세요. 그때는 진짜 네. 그 윤석열 총장의 오판으로 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 이걸 우리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원전 부지 방사능 누출이 바깥 지하수 확산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만약 오늘 윤석열 총장이 원전 수사로 뭐 어디 누구를 구속한다든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을 텐데 지금 이걸 포항 MBC 어제 보도했는데 기사가 지금 보도해준 기사가 이름 없는 데일리안, 한국정경신문, 경기신문, 굿모닝 충청, 고발뉴스, 하이엔, 위키트리, 이 서울의 소리 이렇게뿐이 보도를 안 했어요. 이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들이 이런 걸 보도를 전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만큼 원전 마피아의 그런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거 좀 뭐,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 마피아라기보다는 그걸 너무 확대 생산을 한 거죠. 말하자면 원전이라는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류와 함께 또는 우리 국민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선행 조건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 나타나는 그 폐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이거 불안성이 있으면 그럼 빨리 패롤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원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꾸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점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서 양이 늘어난다면 미래에 늘어난다면 위험한 원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다 늘어나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국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안 짓습니다. 원전을 안 짓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해서 이거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같이 조류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류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원전에 대한 필요성, 미래에 대한 필요성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미 수십 개의 원전이 있고 원전을 폐로하는데도 하나를 폐로하는데도 수천억의 돈이 듭니다. 7천억, 8천억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데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원전 폐쇄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폐쇄 사업도 그렇고 이게 계속 원전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100년 이상. 그래서 그 문제를 에너지 전환이란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할 문제지, 그거를 마치 우리가 원전을 무시하고 원전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나 오늘 언론기관 얘기를 너무 자주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기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마치 원자력을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죠. 석탄이 우리 경제 산업에 지대한 발전을 해왔지만 하고 지금도 광부들을 특히 특혜를 좀 주고 있어요. 그 어떤 폐 질환 환자들. 그러나 지금 석탄을 다시 떼자고 할 수 없는 것듯이 원자력이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전력에 굉장한 우리 인류 문명에 혜택을 주었다 치더라도 이제 또 줄여야 된다는 거. 우리 지금 후쿠시마 발전소 폭파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저 대만 같은 나라부터 원전 안 하겠다 하고 많이 줄였잖아요. 이제는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원전 마피아들의 어떤 돈벌이 수단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부분, 특히나 저희는 내일 제가 원전 그 월성에 갈 거예요. 아침 새벽에. 네. 가서 삼중수수를 이 컵으로 떠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과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윤석열한테 보여주려고. 그 초심님 드시면요 바로 저 못 봐요. 그래서 저 오래 보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들 이 유일하게 데일리안이 다음에 댓글이 떴는데 방사능 줄줄 새는 거 폐쇄한 거 칭찬은 못할망정 구속했냐 원전 직원들 불쌍하다 이렇게 아니 지금 진짜로요. 댓글이 뜨고 있어요. 우리가 원전에 대한 네. 혜택을 받지만 또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걸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조정할 건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거를 우리가 원전 사업을 핍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렇게 네,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막 그냥 이분법적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하고 미래 가치적으로 지향하는 일을 그렇게 참 못 살게 구고 우리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지금 저희가 내일 원전 가기로 결정한 건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이걸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고 지금 여기는 감사원장까지 끼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리려고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 후에 한 1년 동안은 원전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다 없애야 된다는 분들이 벌써 10여 년 됐나요? 잊어먹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자체는 사실 경제성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그 월성 1호기 자체가 수지가 지난 7년 동안 거의 1년에 1,000억씩 손실을 봤어요. 그 1년씩 1,000억씩 손실을 본 이유는 가동이 제대로 됐다면 손실을 안 받겠죠. 그런데 잔고장이 많았어요. 뭐 방음 뒤에 이렇게 보호벽이 뭐 무너져 내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고장이 많다 보니까 가동 일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000억씩 손해를 받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감사원에서는 아이디어하게 좀 고쳐낸다면, 좀 돈을 좀 고쳐진다면, 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러면 일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흑자도 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경제성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안전성이나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 결국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 국뽕뉴스를 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국뽕뉴스 몇 가지만 좀 전달해 주세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이 작년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조선업.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도 이동하지만 물자 교역량도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그 수출 비중이나 이런 건 늘었지만 절대적인 수출 물동량 이거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운사 선사들이 이 발주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막 그냥 수주가 안 돼 갖고 조선업이 진짜 붕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됐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10월 달부터 막 수주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12월 달 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는 뭐 삼성 그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어치가 넘는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국에서 1위를 뺏겨서 굉장히 숫자가 적다가 12월 말에 대거 수주를 하면서 결국 작년도에도 우리나라가 수주량 1위로 올랐죠.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좋은 것은 가장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배들이 이제 그 LNG 연료 추진선이라든지 LNG 운반선이라든지 또는 VLCC라든지 또는 대형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조선 조선이 절대적인 우위에 차지하고 있고요. 또 1월 달 들어서도 지금 계속 수주를 한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많이 수주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주 그만하라고. 그 부동산 그 얘기가 좀 해서 죄송한데 네. 거제도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거제도 망한다고 막 그래 난리가 났죠. 근데 거기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어려운 것 중에 이제 석유 산업, 철강 산업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석유 산업도 이제는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 화학 산업도 괜찮아지고 심지어는 철강 산업도 지금 채산성에 좀 좋아지고 계속해서 그것도 술중 물동량이 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왔던 반도체, 가전, 자동차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컴퓨터, 통신기기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기계,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철강, 작년도에 어두웠던 산업마저도 햇빛이 비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고급 R&D, 이 산업과 관련된 고급 R&D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4차 산업혁명을 분야에서 그 가장 선진적인 도시를 10개를 꼽았습니다. 10개를 꼽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가 서울이죠. 네. 서울이 1등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독일 언론기관에서 그걸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서울이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방송은 서울에서 외에는 안 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여기 희호란 분이 아이디가 아니 서울예술이 보고 국뽕 의원인데
이성만 오늘 처음 알았다는 섭섭한 말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강경파에다가 국뽕뉴스는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이런 분을 이제 처음 알았다니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 이성만 의원님은 인사 좀 다시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성만 의원님. 저 국회의원 이성만이고요. 저도 뽕을 맞아야 열심히 듭니다. 국뽕. 우리 이성만 의원님은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인천 부평갑입니다. 부평갑이신데 사실 지금 저 산자위시죠, 산자위. 예, 산중이 예. 중계하고 산자 그러니까 산중위라고. 산중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국뽕 뉴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아니야 세계 의원 중에 최고야.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 뉴스를 전달을 해주시는 거니까. 예, 요즘에 이제 갑자기 국뽕 뉴스가 잠시 뒤로 미뤄지고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다가 지금 당내에서 미움을 받는지 칭찬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희는 알 바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쫓겨나더라도 저희는 불의를 보면 바른 말을 맨 처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놓고 그래서 그 중국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과 비교가 안 돼서 중국으로 가던 그런 선주들이 다 이쪽에다가 지금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다면서요. 우리가 일본이 한때는 다 세계 랭킹 1위 하던 걸 다 이제 우리나라가 뺏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이제 1억 명 이상이 되는 국민을 갖고 있고 내수 시장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 위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쟁력을 키워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내수도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부품 중에 우수하고 싸고 질 좋은 거를 여기저기 받아들여서 그런 걸 조립을 해서 우리만의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도화되니까 일본 내부에서만 하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져오니까 한국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막 쫓아온다고 하잖아요. 중국 쫓아올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중국을 살펴보면 중국은 뭐냐면 자기네들 뭐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 돈을 갖고 막 기업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막 보조금 주고 그렇죠. 보조금 주고 막 키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막 크긴 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처절한 생명력을 가지고 커 올라온 게 아니라 정부가 뒷돈 대주고 이런 또 뭐 우선 구매해주고 이런 거에 의해서 커왔다는 거예요. 중국도 반 내수가 구경이야, 중국 기업들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반은 구경이라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절한 경쟁력이나 승부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이 척박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서 진짜 우리가 머리 하나로 또 이런 국민적 단합심 하나로 촛불혁명도 일으켰듯이 그 노력으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물건 수집해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진짜 뭐라고 그러나 황야에서 그냥 그 척박한 땅에서 그냥 생존력 있게 버텨온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3,150을 아이, 그럼요. 지금 넘겼죠. 여러분 주가 그냥 오른 거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런 제가-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제가 결과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특히 일본이나 또 우리의 우방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미국한테 입김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국익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익으로 해서 결정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압력과 미국의 압력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포기한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우리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민적 바탕 위에서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말을 안 들어요. 지들 통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재작년에 수출 규제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극복해 나가는데 일본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지소미아도 미국에서 그걸 반대하는 지소미아도 우리 한국에서 그걸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못하게 우리가 막을 테니까 아이고 지소미아 해제하지 말고 좀 연기하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뒷얘기가.
그래서 지금도 한국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해제할 수 있다. 아직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우린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또 지난번 그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미군 주둔비 비용에 50억 불 달라고 50억 달라고 했던 뭐 그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반대를 계속했죠. 반대하고 우리는 일정 부분 합리적인 거 이상 아니면 안 준다. 근데 미국에서 대선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그 트럼프 정부 쪽 관계자에다가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한국에서 이걸 사인을 안 하냐. 예전에 미국 말이라면 다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 쪽에 있는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 내에 대선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대선 결과를 보고 이 한국 주둔비를 미군 주둔비를 체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고 한국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청와대가 바로 발표를 했어. 뭐라고? 미국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오늘부터 사인할게. 저도 기사 봤네요. 그러니까 니네들 뭐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되건 누가 되건 상관없다. 우리는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국민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적 자존심을 갖고 우리는 결정해서 나간다. 이런 점을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느끼는 감정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이 무시된 채 외국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정부가 막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미래를 주도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뽕을 좀 맞으니까 늘었다.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졸려요. 벌써 제가 국뽕을 드리느라고 하면 에너지가 막 넘치. 정말 국뽕 말씀을 하라면 끝이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최초로 탄핵 말씀을 하신 이성만 의원님 오시니까 하소연들 하잖아요. 윤석열 탄핵 안 시키면 보선도 어렵다, 뭐 대선도 어렵다 이러는데 확실히 제가 이성만 의원님이 아니라 민주당 다른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이가 다시 미친 개 마냥 발광을 하면 바로 탄핵 거론해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낙연 대표 측에 이 사람들 또 윤석열이가 더 이상 이렇게 원전 수사라든지 다른 문재인 정부를 조작해서 편파 수사를 공정한 수사를 안 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방안 없지 않아요. 그걸 막는 방안이 뭐 오늘 법원에서 부른 결정이 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뭐 다른 그 문 대통령의 사인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저도 알고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국회 앞에 탄핵 주장하는 건 오늘도 그랬어요. 명분을 주는 거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탄핵을 주장하는 건 당신들을 욕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협상이 있을 때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힘을 주기 위해서 뒤에서 대모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윤석열이 태도를 좀 보고 며칠 계속 태도가 불량하면 바로 탄핵 발의할 거다. 믿어 의심치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거기 대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권 분립은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하되 만약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뛰고 또 감시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태도를 우리가 봐가면서 우리도 더 탄핵 투쟁이랄까 운동을 더 어제도 추워서 못 나갔는데 나가서 거기가 농성이라도 하든지 뭐 여러분들 그렇게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탄핵을 안 할 거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민주당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도 하는데
잘못한 건 비판하는 것도 또 아이, 그럼요.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요. 보시고 돌아오는 보선 저는 대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대선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보선이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보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뭐 아쉬운 점도 되게 많죠. 민주당이 뭐 100%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 대로 질타를 하고 또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지적을 하되 우리의 어떤 큰 촛불 혁명을 기초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한 발 한 발 개혁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 권력에 의해서 우리 민중들이 자기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탄압받는 그런 시스템으로부터는 벗어나서 자유스럽고 또 세계로 향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줄 것을 지금 부탁을 국뽕을 계속 우리가 맡고 또 우리 국뽕을 말씀해 주시려면 국뽕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 이런 것도 꼭 좀 바로 잡아주는 그런 올해 2021년이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본회의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여기 와서 또 거의 2시간 다 됐죠. 네. 이렇게 긴 시간 말씀하시는데 저는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우리 이성만 의원님들 여러분들 말씀도 잘하시죠. 합리적으로 논리 있게 말씀 잘하시고 유언척하면서도 또 강한 말씀도 잘하시고 많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활약을 크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